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퇴근길 교통 대란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오전 8시부터 제설 2단계를 발령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고 출퇴근길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집중 배차 시간도 30분 연장합니다. 코로나19가 일상이 된 지 벌써 2년이 다 됐지만 어젯밤 신규 확진자는 4,800여 명으로 오늘 발표될 하루 확진자는 5,000명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화점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6곳의 방역 패스는 해제됐지만 식당과 카페 등의 방역 패스는 그대로라 형평성 논란도 뜨겁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채 50일이 안 남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상 초유의 안개 속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속인 논란을 놓고 날선 비난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7시간 통화 녹음 공개에 맞서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음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대장동 개발 대가로 40억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책 보좌관이었던 정진상 부실장을 비공개 조사하는 등 윗선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방역 지원금 지급 대상을 320만 명으로 늘리고 300만 원씩 주는 방안인데요. 여야는 모두 최대 1,000만 원까지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도 소상공인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서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한 신년맞이 행사에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가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먼저 발언대에 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손실보상 규모가 너무 적다며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GDP 대비 지원 총액이 4.5%, 5%에 미달했는데 이건 다른 나라들의 한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규모 국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이에 질세라 과거 손실은 물론 인원 제한 조치로 입은 피해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소리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에 소급 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 보상이 아니라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을 한 경우에도 지원하는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촉구한 가운데 국회는 정부로부터 넘겨받을 추경안 처리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여야 모두 증액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항목 등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 심각한 상황에는 시기적절한 지원이 즉각 정부에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안을 계획하고 대선을 앞둔 선거용 매표용 추경이다 하는 비판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키려고 그러면은 야당의 목소리도 담아서 추경을 편성해라.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일자리 300만 개를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내놓은 일자리 공약도 과감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께서 정말 훌륭하게도 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공약을 실사 구시 입장에서 미리 주장하셨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과감하게 수용했다는 말씀을. 반면 윤석열 후보는 5년 임기 안에 해내기 쉽지 않은 공약이라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보편복지를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현금복지로 주장을 하면서 과연 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것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좀 의문을 갖게 되고요. 여야 후보의 주요 대선 공약이 큰 차이 없이 정부 지원 확대에 치중한 가운데 그 주도권을 누가 선점하느냐를 두고 연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첫 양자 TV 토론에 합의했습니다. 네, 날짜와 시간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곤 있지만 설 전에 두 후보 토론이 열릴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TV토론과 함께 이제 49일 남은 대선의 승패를 가릴 남은 관전 포인트를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변곡점으로 꼽는 건 바로 다가오는 설 연휴입니다. 설 연휴 직후 여론조사 결과가 대선까지 그대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 속에 여야 각 진영은 설 밥상 민심을 선도할 방도를 마련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선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이 또 교류될 수 있고 선거 직전 마지막 명절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의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처음으로 맞붙는 첫 TV 토론에 관심이 쏠립니다. 명절 민심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란 오명 속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이 후보 의혹과 연관된 3명이 잇따라 숨졌고 망인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빕니다. 입장은 우리 선대위에서 낸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내 내홍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이딴 발언 파장과 배우자인 김건희 리스크, 여기에 무속 논란까지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많은 분들한테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그런 대화를 뭘 그렇게 오래 했는지. 결국 TV 토론 등을 통해 이 같은 굴레에서 얼마나 벗어나느냐, 그리고 국가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얼마만큼 드러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상대방을 공박하고 방어하고 이래봐야 양쪽을 지지하는 후보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보수와 진보의 이념을 뛰어넘는 그러한 어떤 통합의 이미지를 보이면서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거대 담론을 뭔가 제시하는 후보, 그런 후보가 중도층의 마음을 잡지 않을까. 대선 막판 변수로 꼽히는 건 후보 단일화 여부입니다. 여권보다는 야권에서 단일화 논의의 불씨가 지펴질 가능성이 큰데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모두 단일화에 일단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누가 더 확장성이 있고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인지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이 출렁일 경우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 압박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단일화에 실패하거나 단일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드러날 경우 시너지 효과보다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중도층과 캐스팅 보터로 떠오른 2030 세대의 민심이 막판에 어디로 향할지도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대선 전국이 이어지면서 유권자를 한 명이라도 더 끌어오기 위한 진검승부가 점차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초접전 대결이 이어지면서 상대를 향한 공세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윤석열 후보 측의 무속인 선대위 논란과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음 공개를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거 조직에서 무속인 논란이 불거진 네트워크 본부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대선 출마 초기부터 자발적인 지지자 모임을 관리하는 조직이었지만 악의적인 오해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국민들께서 혹시나 그 오해 소지를 갖고 계신다면 빠른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 선대본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경책을 쓴다고 무속 논란을 손절할 수 있겠느냐며 해명을 못하니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무속 논란을 부각하며 윤 후보를 향해 에둘러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저는 점쟁이 안 믿거든요. 국가 정책을 점쟁이한테 물어서 결정할 생각 전혀 없어요. 네?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논란에는 이재명 후보의 160분 욕설 파일이 등장했습니다. 이 후보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가 이 후보와 형 부부 사이에 오간 통화 욕설 파일을 모아 공개한 겁니다.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몹시 거친 이 후보의 욕설이 난무하는
이재명 후보는 다시 한번 사과하며 몸을 낮췄지만 공인으로서 이런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녹취를 공개한 장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했습니다. 대선을 50일 앞둔 가운데 무속 논란부터 서로를 향한 비방 녹음 공개가 이어지면서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비호감 대선이 더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역시 무속인에게 임명장을 발급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어제 SNS에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명의로 발급된 전국 무속인위원장 임명장을 게시하고 이재명 선대위에서도 무속인들에게 선대위 종교본부 임명장을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황당한 물타기를 시도한다며 이 무속인들은 개별 지지자였을 뿐 국민의힘 경우처럼 실세도 비선도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가상자산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정책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 등을 만나 업계 현안을 점검한 뒤 디지털 투자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전국 경로당 회장단 1000명의 지지선언과 함께 어르신 공약을 발표합니다. 이후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초청한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등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정책 행보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 접견을 한 뒤에 오후에는 시각장애인들의 안내견 학교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곳에서 장애와 비장애 경계가 없는 나라를 위한 장애인 관련 정책 공약도 제시할 방침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만 2살에서 7살 어린이들에게 투명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 후보는 자신의 SNS에 우리말을 배우고 익히는 만 2살에서 7살 어린이들에게 투명 마스크를 지급하겠다는 단문 공약을 적었습니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서 영유아들이 입모양을 보면서 말을 배우고 이에 따라 정서 지능과 정서가 발달하는데 모두 마스크를 쓰고 사는 세상에 태어나 말을 배울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주도하고 대가로 성과급 40억 원의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정진상 부실장을 비공개 조사하는 등 윗선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대장동 개발의 시초가 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설립 조례안이 성남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최윤길 시의회 의장이 당적까지 바꿔가며 강력히 추진한 게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화천대유로 자리를 옮긴 최 전 의장은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명목으로 모두 4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운 대가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40억 원 화천대유에서 받으신 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예. 조례안 통과에는 대가성이 있었나요? 죄송해요. 화천대유 법원은 최 전 의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전 의장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당시 다른 성남시 의원들에 대한 추가 로비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성남시 윗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엔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 부실장은 성남 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습니다.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전 마지막 통화의 상대방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당장 사퇴 종용 의혹의 시효가 3주도 채 남지 않은 정 부실장에 대한 처리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윗선과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만 남겨진 상황에서 검찰이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자신과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통화 내용을 방영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 사건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김 씨가 낸 방영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신문을 진행합니다. 신문은 애초 오후 2시 반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13일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도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 사건은 서울 남부지법으로 이송돼 내일 오후에 신문이 진행됩니다. 경남 거제에 있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큰 불이 나 옆 건물들로 번지면서 주민 수백 명이 긴급하게 대피했습니다. 고층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불이 났고 충돌한 차량이 인도를 덮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이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키며 치솟습니다. 바로 옆 고층 건물로 옮겨 붙을 듯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됩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접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음식점 두 곳에 옮겨 붙었고 주민 5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처음에는 옆에 가게 다 영업하고 있다가 그게 불이 계속 번지니까 대피를 다 했고 사람들이 오피스텔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불이 다 붙어가지고 있다가 관할 소방서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 끝에 불은 3시간 40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밤 9시 40분쯤에는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상 20층까지 올라간 아파트 신축 현장에 공사장 가림막에 불이 붙어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작업 중인 근로자가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앞뒤가 심하게 찌그러진 승용차 옆으로 신호등이 부서진 채 뽑혀 있습니다. 밤 8시 40분쯤 인천시 중구의 도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주변 신호등도 함께 고장나 긴급 복구 작업이 벌어졌지만 운전자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승용차가 인도로 교통선 쪽으로 돌진하면서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을 치면서 이제 화물차를 친 것 같아요. 지금. 오후 5시 40분쯤에는 서울 마곡역 인근 교차로에서 견인차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튕겨나간 견인차가 건널목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을 덮쳤습니다. 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해저화산 폭발과 지진 해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가 화산재를 뒤집어 써서 온통 잿빛으로 변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통가 정부는 이번 재난으로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면서 처음으로 사상자 수를 밝혔습니다. 이광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가의 노무카섬 해안 주택과 나무들이 두꺼운 화산재를 잔뜩 뒤집어 쓴 채 쑥대밭이 된 모습입니다. 뉴질랜드 공군기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재난 이후 며칠 지났는데도 해양에는 짙은 연기가 자욱합니다. 통가의 주요 항구는 평소 정돈된 모습이었지만 화산 폭발 이후 화산재로 뒤덮여 시커멓게 변한 것으로 위성사진에서 확인됐습니다. 녹지가 풍부했던 통가의 주택과 건물들은 화산 폭발 이후 마치 흑백 사진을 보는 듯 온통 잿빛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암흑천지가 된 통가는 주요 통신선이 아직 복구되지 않아 가족이나 친인척의 생사조차 알 수 없습니다. At the moment, we've had no contact at all with anyone from Tonga since before the tsunami had actually hit. 통가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화산 폭발 여파로 지금까지 여러 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처음으로 사상자를 발표했습니다. 화산에서 70km 떨어진 망고섬은 50여 명이 거주하는 주택 전부가 파괴됐고
포노이프와 섬도 대부분의 주택이 무너졌다고 참상을 설명했습니다. 거처를 잃은 주민들은 여전히 대피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식수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The ash is proving quite problematic, not just for water and sanitation because Tonga collects its water from the roofs of households, but in terms of access for the aid from Australia and New Zealand. 앞으로 며칠 뒤 통신선이 복구될 경우 거대한 화산 폭발에 이어 최대 15m 높이의 지진 해일이 덮친 섬나라 통가의 참상은 더욱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미국에 진출하거나 투자를 한 중국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 정부의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 18일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빅테크 알리바바의 미국 내 클라우드 사업이 국가안보 위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는 알리바바가 개인정보와 지식재산권을 포함해 미국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는지와 중국 정부가 이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미국 당국은 알리바바의 위험을 줄일 조처를 강제하거나 미국 기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다음 달 10일부터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해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인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사관 주재 외교관과 가족들을 철수시킨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다음 달 10일부터 20일까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벨라루스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통신은 러시아 병력과 군수 장비가 현지 시간 17일 벨라루스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북쪽과 동쪽 국경에서 러시아군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야 할 우크라이나로서는 동쪽 러시아 국경뿐 아니라 북쪽 벨라루스 국경까지 더해 수비해야 할 전선이 모두 1126km로 늘어났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접경 지역에 약 7만 7천 명의 병력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주재 자국 대사관에서 인력을 철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머물던 외교관과 그들의 가족 18명이 지난 5일 모스크바행 버스에 올랐다고 우크라이나 고위 안보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키예프와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우에 위치한 러시아 영사관에서도 약 30명이 철수해 모스크바로 떠났다고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밝혔습니다. 다른 러시아 영사관 두 곳에 있는 외교관들도 우크라이나를 떠날 채비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이 관리는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테르팍스 통신은 러시아 외무부가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영사관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18일부터 사흘 동안 우크라이나와 독일을 방문합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방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단합된 접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출국에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통화를 했는데 긴장 완화를 위해 외교적 경로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어제부터 전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학원 등에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됐습니다. 반면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서 음악 연기 학원 등은 방역 패스가 유지되면서 형평성에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대형마트입니다. 하루 전만 해도 백신 미접종자는 입구에서 막혔지만 이제 출입 등록만 하고 유유히 들어갑니다. 저는 백신 접종을 못 맞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석증하고 그다음에 귀에서 이명증이 있어가지고 훨씬 편하죠. 마음이 좀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좀 해소되니까 너무 좋죠. 방역 패스가 해제된 미술관 관람객들도 한층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작품을 감상합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했는데 방역 패스가 해제되는 게 저는 조금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백신을 아예 안 맞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정부는 전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박물관과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등 6곳에 대해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했습니다. 마스크를 항상 착용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침방울 튈 만한 활동이 적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반면 식당과 카페 등은 방역 패스가 그대로 적용됐고 학원 가운데 연기나 관악기, 성악을 가르치는 곳도 법원 판결이 나온 뒤 방역 패스를 다시 적용할 방침입니다. 지금은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으로 방역 패스 적용이 잠정 중단되긴 했지만 침방울이 튀어 감염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미접종자들은 이제 입장이 허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등록한 상태에서 몇 번 레슨을 받다가 환불을 해드렸기 때문에. 방역 패스가 유지된 식당 카페 업주들은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방역 패스 관련된 것도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장에 대해서만 지금 유지잖아요.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지 않나. 이번 방역 패스 일부 해제 조치는 법원이 서울 지역의 일부 방역 패스만 잠정 중단시킨 데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 다시 방역 패스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향후 법원 판단이 방역 패스 확대 여부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액수는 500만 원으로 신용점수와 보증한도,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입니다. 선지급급 500만 원은 손실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가 적용되고 확정 이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1% 저금리로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번 선지급 대상 외에 시설 인원 제한 업체 등 추가 대상자들은 다음 달 말까지 1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해서 지원받게 됩니다. 네, 지난달 하순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번지면서 다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4,846명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 집계치 1,500여 명 많은데 화요일 밤 9시 기준 집계로 4,00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달 28일 이후 3주 만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5,000명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파력이 델타 변이의 두세 배인 오미크론 변이가 21일쯤 전국에서 우세종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5,000명 수준으로 증가하면 방역 체계를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면 관련 조치를 즉시 시행할 방침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주도한 강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파동이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의 끝을 앞당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남아공 아프리카 보건연구소 연구진은 지난 11월과 12월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23명의 표본을 연구한 결과 이전에 델타 변이에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될 수 있는 반면 오미크론 변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델타 변이에 걸리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자들에게서 이런 특징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수행한 연구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밀어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연구진이 말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우울함이나 불안감 등 전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자 정부가 이들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백신 부작용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의료비 500만 원을 지원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2년 동안 지속하자 우울과 불안 같은 코로나 블루가 학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학생 173만 명을 검사했더니 4.6%인 8만 명이
정신건강관리가 필요한 관심군이었고 이 중 5만 3천 명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우선관리군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도 코로나 이전보다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확진 학생 7만 9천 명을 정신과 전문의와 연계해 주기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해 시도를 한 고위험 학생에게는 치료비를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고 24시간 상담 서비스도 문자와 앱으로 운영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심리 정서와 신체 건강 회복을 위해 2022년 올 한 해에 3,600억 원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백신 접종 90일 이내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대한 이상 반응을 보이는 학생엔 최대 5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이 부족해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교육부가 보조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학생과 학부모 간담회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제기됐던 내용이 이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중증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현재 13살에서 18살의 백신 접종률은 1차가 78.6%, 2차가 67.8%인데 중대한 이상 반응 신고는 298건으로 전체의 0.27% 수준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도심 재개발,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세 번째 순서입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에는 생활비조차 벌기 어려운 주민들이 많은데요. LH 측은 사전 설명회에서 아파트 입주권과 웃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막상 사업 추진이 확정되자 말을 바꿨습니다. 네, 원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사업지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서울 신길동의 한 주택가. 6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방 한두 칸짜리 작은 빌라들 500여 세대가 오밀조밀 모여 있습니다. 그 하수도가 없어서 다 마당에서 쌀 씻어서 밥 먹고 거기서 설거지하고 또 빨래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조용하던 동네에 지난달 날아든 재개발 소식. 정부에서 처음 시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첫 대상지로 지정된 겁니다. 강제 수용되는 주민들은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 걸까? 현재 원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사업 착수 뒤 거주지 감정평가를 받아 차익을 내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방안과 우선 공급권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방안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대부분 형편이 어려워 분양가를 감당하려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를 놓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못 빼주고 그냥 거기서 살다 작년 11월 말일 날 일이 이사 온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들 고생해서 집안동 갖고 겨우 사는데 추가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다면 LH가 차익을 부담해주지만 대신 입주민은 소유권에 제한을 받습니다. 정부가 내가 집 사는데 왜 거기다 발을 들이려고 그러지? 왜 지분을 가져가려고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실무분들도 그렇고 이런 이익공유형 주택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시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현금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액수부터 모든 게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추가 분담금 문제나 아니면은 현행 법상의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 보상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원주민을 정착하지 못하게 하고 현금 청산을 선택하고 떠나게 하는 문제로 발전할 수 있어서 사업 시행만 되면 몇 억씩 웃돈을 받고 아파트까지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해 주민 동의율을 높였던 LH. 전용 59제곱미터 및 84제곱미터의 분담금은 각각 약 2억 및 4천만 원을 환급받고 하지만 대상지로 확정되자 보상액은 추정치에 불과하다고 발을 뺐습니다. LH 관계자와 원주민의 실제 통화 내용입니다. 그거는 뭐 맞으면 좋겠지만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 구속력이 없어요. 결국 뿔난 원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사업지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지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할 거고요. 지금 정확한 동의서가 아니거든요. 확인 절차를 안 거친 동의서를 가지고 뭐 지구 지정하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본 지구와 예정지, 후보지는 모두 65곳. 다른 지역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이번 사업이 근본부터 흔들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경찰과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타설된 콘크리트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드러나면 경찰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붕괴 사고 현장 주변에 파란 상자를 든 경찰이 서 있습니다. 로프를 짊어지기도 하고 장비와 함께 양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도 보입니다. 경찰과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현장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콘크리트 시료도 채취했는데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사고가 난 201동과 같은 날 타설이 이뤄진 다른 동에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그날 같이 타설된 데가 203동 38층하고 104동 34층이라 해서 지금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에서 또 사고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걸 좀 채취하자 해가지고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사고 당시 영상에는 뚝하는 소리와 함께 거푸집이 들리더니 콘크리트가 흘러내리는 순간이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당시 붕괴 사고가 난 지난 11일 광주의 일평균 기온은 영하 1.6도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장소가 30층 이상 고층이기 때문에 실제 기온은 더 낮았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일평균 기온이 영상 4도보다 낮을 경우 일반적인 시공 방법대로 타설해서는 안 됩니다. 열풍기를 사용하거나 열선을 깔아 온도를 높이고 양생기간도 더 길게 가져가야 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양생기간을 최대 18일 거쳤다고 발표했지만 작업 일지를 확인한 결과 6에서 7일 간격으로 타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타설 작업상 편의를 위해 레미콘에 물을 많이 섞은 거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온도 관리까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물이 얼어버렸을 거란 지적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좀 묽어야 일하기가 쉽거든요. 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물의 양을 제대로 관리 안 하면 그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겨울에는 얼어요. 채취한 시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콘크리트 상태가 드러나게 되면 경찰의 부실 시공 관련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1년 8개월 동안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신라젠의 제품 개발과 제조가 원활하지 않고 바뀐 최대 주주에게 바이오 산업 경험이 없다는 점이 상장 폐지 판단의 근거로 풀이됩니다.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20일 안에 열릴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되며 위원회는 상장 폐지나 개선 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지 시간 18일 미국의 대형 게임 업체 액티비전 분리자들을 687억 달러, 81조 9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분리자드 주식을 주당 95달러에 전액 현금 매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인수 발표 직전 분리자드 주가보다 거의 45% 높은 가격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46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통해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주도권 쟁탈전에 본격 가세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공기가 무척 차갑습니다.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은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외출 시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영하 1도, 대전 5도, 광주는 6도가 예상됩니다. 추위 속에 눈 예보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그 밖에 내륙은 오후부터 밤 사이, 동해안과 제주도는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영동과 울릉도, 독도에는 20c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도 7cm 이상의 많은 눈이 오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부터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가 일상이 된 지 벌써 2년이 다 됐지만 어젯밤 신규 확진자는 4,800여 명, 오늘 발표될 하루 확진자는 5,000명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화점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6곳의 방역 패스는 해제됐지만 식당과 카페 등의 방역 패스는 그대로여서 형평성 논란도 뜨겁습니다. 일본의 하루 감염자가 3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하자 준 긴급사태 발령 요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과 치료약의 불평등 문제를 조기 해결하면 올해 안에 최악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수색 작업이 오늘로 9일째지만 실종자 수색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콘크리트 작업을 하면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릴 거란 예보라 퇴근길 교통대란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오전 8시부터 제설 2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고 출퇴근길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집중 배차 시간도 30분 연장합니다. 지난달 하순부터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번지면서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4,846명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 집계보다 1,500여 명 많습니다. 화요일 밤 9시 기준 집계로 4,0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28일 이후 3주 만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5,000명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일상을 빼앗긴 지 꼬박 2년이 되는데요. 그동안 누적 환자는 7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6,000명대에 이릅니다. 네, 이번 주말쯤이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강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여 얼마나 더 큰 피해를 입게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것은 지난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이 첫 확진자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대처에 자신했습니다.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천지 교회발 감염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확산했습니다. 2차 대유행은 이태원 클럽발 확산에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까지 이어지며 그해 여름 수도권을 강타했습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발생 상황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정부는 1, 2차 유행을 통제했다는 자신감에 서둘러 방역의 고삐를 풀었고 그해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3차 대유행을 겪게 됩니다. 세 자리에 머물던 확진자는 지난해 7월 7일 1,200명까지 급증하며 4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게다가 백신 확보 경쟁에서 밀리며 선진국보다 한참 늦은 지난해 2월에야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11월이면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이 달성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접종 완료율이 85%가 되면 아마도 집단 면역은 대략 80%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델타 변이조차도 이론적으로는 마스크 없이 집합금지 없이 영업금지 제한 없이도 이겨낼 수 있다는. 하지만 델타 변이의 유행에 이은 돌파 감염 등으로 2차 접종이 85%에 이르는 현재 집단 면역은 헛된 희망에 불과함이 드러났습니다. 확진자가 2,000명대에 접어들었는데도 정부는 11월 1일 거리 두기 등을 대폭 완화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단행합니다. 일상 회복은 3단계에 걸쳐서 차근차근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확진자가 최대 7,800여 명까지 급증하자 부랴부랴 사적 모임을 4명까지 제한하는 등 다시 방역의 고삐를 쥐었습니다. 잠시 멈춤으로 지역사회의 감염 전파 고리를 끊고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누적 환자가 7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6천 명대에 이르는 동안 방역 정책에 엇박자가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쓸 때 방역을 강화해야 될 때는 좀 신속하게 방역을 강화하고 완화할 때는 좀 천천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타이밍이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단기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그 11월 1일부터의 그 방침은 정책은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두세 배 높은 오미크론이 곧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여 확진자 규모가 얼마나 늘 것인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먹는 치료제가 도입된 데다 백신 3차 접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오미크론 위기만 잘 극복한다면 올해 안에 일상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델타 변이의 4분의 1 수준으로 파악됐는데요. 하지만 큰 전파력의 환자가 급증하면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3차 접종 참여와 실내 활동 최소화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을 때 중증화율은 델타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다는 게 정부 평가입니다. 해외 동향과 국내 오미크론 감염 사례를 봤을 때 5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중증 위험이 델타보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델타의 두세 배로 추정되는 큰 전파력은 부담입니다. 단시간에 환자 급증을 불러와 의료 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1%대였던 오미크론 국내 검출률은 이달 둘째 주 26%를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 오미크론이 먼저 유입된 호남권 검출률이 59.2%로 가장 높았고 경북과 강원, 수도권이 뒤를 이었습니다. 호남, 경북, 강원권에서 지역사회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집단 사례를 통한 N차 전파 역시 지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변이 확산은 더 빨라질 것이다. 이번 주말이면 검출률 50%를 넘겨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 같은 확산세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3차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델타와 비교해 오미크론 감염을 막는 백신 효과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3차 접종 이후 일정 기간 70에서 80%에 달하는 예방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접종률이 올라갈수록 오미크론 확산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미크론 전파력을 고려하면 밀폐된 공간에 밀집해 모이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체류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스크 착용이 힘든 환경일수록 오미크론 확산이 빨라질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모인다면 충분히 환기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 이동량이 많아지는 설 연휴도 오미크론 확산 고비로 꼽히는 만큼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과 치료약의 불평등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다면 올해 안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의료 부문의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변이의 면역 반응을 회피하는 또 다른 변이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완전한 종식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주최하는 2022년 다보스 포럼이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세계 보건기구 비상대응팀장은 올해 바이러스를 종식하지는 못해도 공중 보건 부문의 비상사태를 끝낼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we need to do is get to low levels of disease incidence with maximum vaccination of our populations so nobody has to die. That's the end of the emergency in my view. That's the end of the pandemic. 하지만 백신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구를 인류가 공평하게 공유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사태의 비극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I think there's absolutely no reason why a continent of Africa should be lagging behind with having 7% of the population fully immunized. A continent of 1.2 billion people is totally unacceptable. 전파력이 강하지만 중증도가 약한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코로나19가 독감 같은 풍토병이 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단언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기존 변이의 면역 반응을 회피하는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는 그러면서 오미크론의 전염 수준이 낮아지면 여행 제한 등 경제, 사회적 활동의 규제가 대거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제약사 모더나는 내년 하반기까지 코로나19와 독감을 단 한 번의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법원의 결정 이후에 방역 패스 적용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시설에는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하겠다는 건데요. 법적 공방은 계속 예정돼 있어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법원 결정으로 방역 패스 적용이 가장 먼저 중단된 건 전국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였습니다. 이후 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적용도 멈췄는데 지역은 서울에 한정됐습니다. 업종별,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법원이 정한 시설뿐만 아니라 도서관과 박물관, 영화관, 공연장 등 감염 위험도가 낮은 6종 시설에 대해선 방역 패스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방역 패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 14일 법원은 위중증 가능성이 작은 점과 신체 결정권의 보장을 이유로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 도입도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신청 취지에 맞게 서울 지역에만 국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만큼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애초 계획대로 3월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가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와 함께 즉시 항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학습시설 가운데서도 침방울이 잘 튀는 관악기와 연기, 노래학원에는 방역 패스가 적용될 수 있게 별도 항고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정부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시민 천여 명은 식당과 카페 등에도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또한 당연히 즉시 항고해서 식당, 카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풀어달라고 할 것이고,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법원 판단은 가처분 성격의 한시적인 결정일 뿐이고 방역 패스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는 데다 미접종자 개별로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이 날마다 쌓여가고 있어 정식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정 안팎으로 혼란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면서 초유의 안개 속 대선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 밥상 민심을 누가 잡느냐가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인데요. TV토론과 후보 단일화 등 남은 변수가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불과 2달도 남지 않은 대선. 엎치락 뒤치락 초박빙 구도는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각종 여론조사 결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칸타 코리아에 의뢰한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32.8, 이재명 31.7로 오차 범위 안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섰습니다. 약 보름 전 선두였던 이재명 후보가 다시 역전을 허용한 건데, 여성가족부 폐지 등 이른바 이대남 전략을 앞세운 윤 후보가 2030 지지를 더 얻은 점이 눈에 띕니다. 중앙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윤 후보가 청년층 지지를 회복하며 이 후보를 다시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뉴스원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한 조사에선 이재명 35.6, 윤석열 34.4로 집계돼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혼전 양상입니다.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나라의 미래를 실제로 책임질
역량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하시게 될 것이라고 보고 윤석열, 안철수 두 야권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엔 이재명 후보에게 더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상 3자 대결 구도에서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누가 나와도 모두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데 특히 중도 확장력을 가진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을 때 격차가 한층 벌어졌습니다. 국민들께서 불편하다, 못 살겠다 하시는데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가장 무섭고 날카로운 국민의 목소리에 또 그 민심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후보는 연일 정책 행보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지만 30%대 후반 박스권에 갇혀 있고 윤 후보는 2030 세대에 힘입어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지만 단일화 경쟁력에선 안 후보에게 밀리는 등 후보들 모두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첫 양자 TV 토론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일정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날짜와 시간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 후보만 토론하겠다는 건 담합이라면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양자 TV 토론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먼저 민주당은 지상파 방송 3사에서 공문을 받았다며 오는 27일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양자 토론을 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27일 후보 간 양자 토론은 양 후보들의 민생 대안과 미래 비전 및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가졌는지를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 연휴 뒤 4당 후보 합동 토론회도 이재명 후보는 수용했다면서 다른 3당 후보도 참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과 몇 시간 뒤 합의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상파 3사가 27일이 좋겠다고 의견서를 보낸 것뿐 확정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세대가 모이는 설 전날 오후 6시에서 밤 10시 사이에 하자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31일 전 세대가 모이고 또 가장 황금 시간대인 이 시간대를 좀 할애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번 20대 대선 후보의 토론회를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이에 민주당은 방송 주관사과 편성 권한을 갖는 게 상식이라며 월권이라고 지적했지만 국민의힘은 결정권은 양당에 있고 협상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첫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양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양자토론 담합은 불공정의 끝판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 후보를 비교 검증할 기회의 장을 박탈한 최악의 결정입니다. 법적 대응을 동원해서라도 양자 토론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토론의 결과에 따라 설 명절 밥상 민심이 요동칠 수 있는 만큼 각 후보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토론을 만들려는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20대 대선이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가상자산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정책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 등을 만나 업계 현안을 점검한 뒤 디지털 투자 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에 있는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한 뒤 전국 경로당 회장단 1000명의 지지 선언과 함께 어르신 공약을 발표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 가상자산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정책 행보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를 접견한 뒤 오후에는 시각장애인들의 안내견 학교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곳에서 장애와 비장애 경계가 없는 나라를 위한 장애인 관련 정책 공약도 제시할 방침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민주당과 협상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게 가장 뼈아픈 오판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신 역시 절실함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번 비호감 대선에 일부러 보일 수 있다면서 성찰과 쇄신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선거제도 개혁의 실패, 그리고 그 이후에 당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 이제 그렇게 누적된 불신이 전혀 이렇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지금 생각해도 뭐 제가 20년 정치하면서 가장 뼈아픈 오판이 아니었나. 우선 이제 지금 비호감 대선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심상정도 그 비호감의 일부였던 거죠. 그런데 제가 도덕적으로 는 문제가 없고 자질 논란에 휩싸인 적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이제 불평등은 심화되고 시민들의 삶은 어려워졌는데 그 절박성에 그 부합하는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이 비호감 대선을 뚫고 나갈 결기를 보였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성찰을 했고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은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을 만나 경제정책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전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뒤 카이스트에서 청년 과학기술인들과 간담회를 엽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아주대 학생들을 만나 청년 교육정책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며 청년 공약을 이어갑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물꼬를 터주고 화천대유로부터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전 의장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화천대유 임직원과 성과급의 대가성 여부와 함께 당시 다른 성남시 의원들에게 뇌물이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실종자 수색 작업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는 크레인 해체 작업을 진행하는데 본격적인 상층부 수색을 위해서 전진 지휘소를 건물 안에 설치하는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실종자 수색 8일째, 아침 일찍부터 수색 작업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인명 구조 겸 11마리를 동원해 전층을 수색했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22층과 28층 사이에서 구조견이 약간의 반응을 보여 실종자들이 이 구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시경 카메라 등을 동원해 수색했지만 잔해물에 어려움을 겪었고 수색 가능한 곳에서도 성과는 없었습니다. 콘크리트 적재물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내시경 카메라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대대적인 수색은 크레인 추가 붕괴 등 안전 문제로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건 건물에 붙은 크레인의 해체. 수요일까지는 크레인의 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크레인 해체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내일 작업까지는 해체 작업을 위한 지금 타워 크레인의 안정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워 크레인을 안정화시키고 난 후에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구조당국은 건물에 붙은 크레인이 해체되는 금요일 이후 내부 수색을 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20층에 전진 지휘소를 세우고 수색과 구조에 필요한 일체 장비를 옮겼습니다. 또 건물 내부에 각 층별로 안전지도를 만들어 상층부 본격 수색을 위한 준비도 이어갔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마련한 유소년 야구 캠프가 한창인데요. 전설의 대선배들이 어린 후배들에게 기술과 함께 또 야구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를 전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훈훈한 현장에 김상익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넥스트 레벨 트레이닝 캠프로 이름 붙여진 KBO 유소년 야구 캠프. 리틀 야구 대표팀 상비군 43명이 참가했습니다. 연습생 신화 홈런왕 장종훈 감독과 김동수 코치 등 프로 출신 선배들이 겨울 칼바람 속에서 직접 꿈나무들을 지도합니다.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뭐 장기술 이런 것보다도 기본기거든요. 사실은 기본기를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주안점을 좀 두고 KBO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앞으로 한국 야구의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이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장종훈 감독님은 타격 왕이시고 이제 타격 왕이신 분이 저희를 알려주시니까 너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아빠가 야구에서 훌륭한 사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여자야구나 이런 것을 알리면 좋겠다고 해서 강력하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국민타자 이승엽 위원도 한걸음에 제주로 날아왔습니다. 낮에는 타격 기술을, 밤에는 야구인으로 바르게 꿈꾸는 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까,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승부보다는 그 과정을 중요시할까, 그런 또 야구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캠프에서는 전문 트레이너가 선수별 피지컬 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하는가 하면 바이오 메카닉스를 측정해 맞춤형 트레이닝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량 향상이라든가 부상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큰 귀중한 자료로 좀 사용될 것으로 저희 생각됩니다. 비록 몸은 힘들지만 야구 꿈나무들의 겨울 캠프는 과학으로 진화하고 선배들의 사랑까지 더해져 훈훈하게 무르익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미국에 진출하거나 투자를 한 중국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 정부의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8일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빅테크 알리바바의 미국 내 클라우드 사업이 국가 안보 위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의 초점은 알리바바가 개인정보와 지식재산권을 포함해서 미국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는지와 중국 정부가 이에 접근할 수 있는지입니다. 결과에 따라 미국 당국은 알리바바의 위험을 줄일 조처를 강제하거나 미국 기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6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고 있고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밑돌며 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영하 1도, 대전 5도, 광주는 6도가 예상됩니다. 추위 속에 눈 예보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그 밖에 내륙은 오후부터 밤 사이, 동해안과 제주도는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영동과 울릉도, 독도에는 20c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도 7cm 이상의 많은 눈이 오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부터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27일 후보 간 양자 토론은 양 후보들의 민생 대안과 미래 비전 및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가졌는지를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31일 전 세대가 모이고 가장 황금 시간대인 이 시간대를 좀 할애를 해서 국민들에게 20대 대선 후보의 토론회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양자토론 담합은 불공정의 끝판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 후보를 비교 검증할 기회의 장을 박탈한 최악의 결정입니다. 네, 대선이 이제 4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첫 양자 TV 토론에 합의하면서 설 전에 두 후보가 토론장에서 맞붙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밖에 단일화와 2030 표심도 대선 관전 포인트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변곡점으로 꼽는 건 바로 다가오는 설 연휴입니다. 설 연휴 직후 여론조사 결과가 대선까지 그대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 속에 여야 각 진영은 설 밥상 민심을 선도할 방도를 마련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선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이 또 교류될 수 있고 선거 직전 마지막 명절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의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처음으로 맞붙는 첫 TV 토론에 관심이 쏠립니다. 명절 민심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란 오명 속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이 후보 의혹과 연관된 3명이 잇따라 숨졌고 망인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빕니다. 입장은 우리 선대위에서 낸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내 내홍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이딴 발언 파장과 배우자인 김건희 리스크, 여기에 무속 논란까지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많은 분들한테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그런 대화를 뭘 그렇게 오래 했는지. 결국 TV 토론 등을 통해 이 같은 굴레에서 얼마나 벗어나느냐, 그리고 국가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얼마만큼 드러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상대방을 공박하고 방어하고 이래봐야 양쪽을 지지하는 후보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보수와 진보의 이념을 뛰어넘는 그러한 어떤 통합의 이미지를 보이면서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거대 담론을 뭔가 제시하는 후보, 그런 후보가 중도층의 마음을 잡지 않을까. 대선 막판 변수로 꼽히는 건 후보 단일화 여부입니다. 여권보다는 야권에서 단일화 논의의 불씨가 지펴질 가능성이 큰데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모두 단일화에 일단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누가 더 확장성이 있고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인지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이 출렁일 경우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 압박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단일화에 실패하거나 단일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드러날 경우 시너지 효과보다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중도층과 캐스팅 보터로 떠오른 2030 세대의 민심이 막판에 어디로 향할지도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대선 전국이 이어지면서 유권자를 한 명이라도 더 끌어오기 위한 진검승부가 점차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정의당은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은 담합이라면서 불공정의 끝판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동영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거대 양당 후보만 토론하겠다는 건 키가 작다고 시험장에서 내쫓는 격으로 다양성을 부정하는 차별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양자 토론을 막기 위해서 법적 대응을 비롯한 전당적 집중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자신을 제외한 양자 TV토론 개최 합의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안 후보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양자 TV토론은 아시다시피 공정하지 않은 토론이라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단도 성명을 내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 논리로 국민 알 권리를 강탈했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양자 TV토론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무속인 논란이 일자 선거 조직을 전격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명을 못하니까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공개에 맞서서 이재명 후보의 160분 욕설 녹음도 공개됐는데 이 후보는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거 조직에서 무속인 논란이 불거진 네트워크 본부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대선 출마 초기부터 자발적인 지지자 모임을 관리하는 조직이었지만 악의적인 오해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국민들께서 혹시나 그 오해 소지를 갖고 계신다면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 선대본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경책을 쓴다고 무속 논란을 손절할 수 있겠느냐며 해명을 못하니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무속 논란을 부각하며 윤 후보를 향해 애둘러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저는 점쟁이 안 믿거든요. 국가 정책을 점쟁이한테 물어서 결정할 생각 전혀 없어요. 네?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논란에는 이재명 후보의 160분 욕설 파일이 등장했습니다. 이 후보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가 이 후보와 형 부부 사이에 오간 통화 욕설 파일을 모아 공개한 겁니다.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몹시 거친 이 후보의 욕설이 난무하는 이재명 후보는 다시 한번 사과하며 몸을 낮췄지만 공인으로서 이런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녹취를 공개한 장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했습니다. 대선을 50일 앞둔 가운데 무속 논란부터 서로를 향한 비방 녹음 공개가 이어지면서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비호감 대선이 더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 순방 두 번째 방문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모하메드 왕세자와 회담했습니다. 수교 60주년을 맞은 우리나라와 사우디는 더욱 활발한 경제 협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야드 현지에서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 순방 두 번째 방문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모하메드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영접을 나와 문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자와의 회담에서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의 경제 협력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수소에너지, 원전과 방산, 지식재산과 의료 등 미래 분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모하메드 왕세자가 직접 주도하는 메가 프로젝트 네옴시티 건설에 우리 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이에 대한 공감과 함께 양국 기업들이 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님과 미래에너지, 미래도시, 미래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기업들의 협력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회담 직후 두 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수소 공급망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 각서들을 체결했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사우디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앞선 기술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소 등 미래기술 협력 논의는 양국 정부와 기업인들이 함께 참여한 한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청와대는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양국의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야드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수색 작업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실종자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까지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 수색을 완료했지만 현재까지 발견된 실종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붕괴 잔해물을 모아놓은 야적장에 투입된 인명구조견들도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현대산업개발 측은 아파트 외벽 타워 크레인을 제거하기 위한 해체 크레인 2대를 모두 조립 완료했습니다. 구조당국은 오늘부터 와이어로 고정한 해체 크레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전문가 회의를 거쳐 해체 진행 순서를 확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증거물 확보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은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합동으로 사고 현장 콘크리트 시료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압수한 콘크리트 시료들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정밀 분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평택 냉동창고 화재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에 이어서 얼마 전 경기도 화성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사상자 2명이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면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게 화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김대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모퉁이 한쪽이 힘없이 무너져 내린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가장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콘크리트 부실 양생이 지목됩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물, 골재, 모래 등을 섞어 만듭니다. 그런데 기온이 4도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시멘트가 굳는 경화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굳는 속도를 높여주는 혼화제를 첨가하는 이른바 한중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한중 콘크리트는 건 이제 추울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인데 추울 때는 일반 때와는 달리 발열제를 더 많이 넣거든요. 온도가 낮으면은 훨씬 더 천천히 느리게 발열이 되는 거죠. 화학 반응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겨울철에는 콘크리트 표면 온도를 실온 이상으로 유지하는 이른바 보온 양생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과정이 잘 지켜져야만 시공 계획에 담긴 하중 강도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겨울철 타설 작업이 이뤄지는 건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표면을 보온재로 덮거나 온열기기를 이용해 공정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하청에 재하청이 이뤄지는 건설 현장 관행상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중 콘크리트는 배합 비율상 물의 비중이 작고 시멘트 비중이 큰 특성 때문에 일반 콘크리트보다 더 비쌉니다. 이런 이유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일반 콘크리트를 쓰면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방법으로 보온 양생을 하는 공사 현장이 많은데 이는 화재나 질식사고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지난 14일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자 2명이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조개탄을 피웠다가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앞서 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역시 보온 양생을 위해 깔아놓은 구리열선이 화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과전류가 흐르고 그 열선 자체가 바닥에 쭉 깔리는 형태로 이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절연이 파괴돼서 그게 전기 불꽃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붕괴나 화재, 질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겨울철 타설 작업.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안전 보장이 이루어지려면 엄격한 현장 관리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지난 2018년 4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현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하도급 업체와 안전 담당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도급 업체 6곳과 관계자 7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안전하게 공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중대재해 분야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검사장을 외부 인물로 뽑겠다고 하자 검찰 내부에선 전례 없는 인사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인사냐는 비판까지 나왔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공모가 알박기 인사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산업재해와 노동인권 분야 인재를 발탁하겠다며 대검 검사급 공모를 냈습니다. 10년 이상 법조인으로 활동한 사람 가운데 산업재해나 노동 분야 박사 학위를 갖고 있거나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인물이 대상입니다. 검찰 외부 인사 가운데 전문가를 찾아 검사장급 자리에 임용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검사장급 자리 가운데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검사가 공석이라며 이곳에 중대재해 전문가를 안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검 차장검사는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로 검찰 내부에선 비검찰 출신이 맡는 건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검사로 근무한 적 없는 사람을 검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인턴을 거치지 않고 레지던트 전문 일을 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현직 검사도 중대재해 전문가를 실무 인력이 아닌 검사장으로 뽑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엉뚱한 인사를 검찰에 알박기 하려는 시도라면 너무 사악하다는 신랄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정 인물을 검찰에 꽂아 넣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자 박범계 장관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잇따른 중대재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내정자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 알박기 인사 이런 얘기를 자꾸 알박기 아닙니다. 내정 우려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공모 기다려보세요. 그러나 외부 공모로 뽑힌 검사장급 인사가 어느 보직으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검찰청은 중대재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박성진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수사지원 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원자를 받아 다음 달 안에 임용을 마칠 예정으로 채용된 인사의 성향이나 출신을 놓고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는 굿모닝 브리핑입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통화 녹음 방송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음이 공개가 됐습니다. 신문들 맞습니다. 반응 어떻습니까? 대선 후보, 배우자, 관계자들의 통화 녹취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파장이 좀 커져가고 있는데 이를 두고 막 나가는 대선이다 이렇게 표현한 신문이 있었습니다. 네, 막 나간다. 막 나가는 대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서울신문 1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보면은 김건희 녹취, 이재명 욕설, 막 나가는 대선 이렇게 썼죠. 50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녹취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 전례 없는 혼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극한 충돌을 불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보들의 도덕성 검증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민생 같은 정책 대결이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통화 녹음 공개에 대한 각 당의 반응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측은 즉각 사과를 하면서도 녹취를 공개한 장영하 변호사를 비방죄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했고요. 윤석열 후보 측은 네트워크 본부 해산하기로 한 소식 전해졌는데 자칫 무속인의 활동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지만 비선 실세를 연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수를 꺼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제 대선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책 대결도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군요. 자, 다음은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나왔다고 하는데 부모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육부가 소아청소년 접종 이상 반응 보상책을 공개를 했습니다. 쉽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최대 500만 원까지 실비로 보전을 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학부모 사이에서는
돈 몇 푼에 위험을 무릅쓸 부모는 없다. 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 의견도 함께 담겼는데요. 연령에 따라서 보상의 범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보상 필요성이 더 큰 쪽은 고령층과 고위험군이다. 이런 의견을 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소년층에 대한 뭐 폭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이상 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 폭을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을 동아일보가 담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보면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현황이라고 해서 18일 0시 기준으로 점점 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3주 동안 청소년 백신 접종률 증가폭이 뭐 5%포인트대, 2%포인트대, 1%포인트대 이렇게 점점 좀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이런 보상책을 발표한 게 아니냐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일단 반응들이 썩 이렇게 반갑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 그리고 지원 대상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다음 경제 관련 소식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이 진행 중이죠. 예, 맞습니다. 역대급 흥행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될 텐데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역대급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행보를 조선일보 그리고 한국일보에서 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에 나온 그래프 지금 보시면 배터리 모양 안에 이제 그 수치가 나오고 있죠. 네. 이전에 공모 청약 최대 규모가 SK IET였습니다. 총 80조 9천억 원을 기록했고 청약 첫날에는 22조 2천억 원 이렇게 모였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첫날만 32조 7천억 원, 그러니까 이전 최고 기록보다도 10조 원 넘게 웃도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오늘 오후 4시까지 접수를 받으니까 일각에서는 100조 원을 넘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대급이라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몰리는 건 뭐 아무래도 당연히 주가가 상장 후에 더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배터리 화재 사고 문제 같은 의심할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면서 네. 너무 장밋빛 전망만을 그려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경계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이런 공모주 청약에 따른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어려움을 주목했는데요. 대형 공모주가 청약을 진행하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이른바 이제 B2라고 하죠. 그렇게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럴 경우에는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도 영향을 받아서 일부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관리가 좀 어렵다. 이런 금융권의 호소가 있다고 합니다. 네,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와 함께 또 B2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또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네요. 학생들의 장래 희망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눈에 띄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예, 동아일보에 나온 내용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교육부하고 한국직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고요. 네. 학생 2만 3천여 명, 학부모 1만 5천여 명, 그리고 교원까지 해서 응답한 결과입니다. 지금 그래프 나오고 있는 왼쪽이 2020년 조사 자료고 오른쪽이 2021년 고등학생 희망 직업 상위 10개입니다. 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많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 컴퓨터 공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뭐 흔히 얘기하면 뭐 코딩 프로그래머도 있을 거고요. 가상현실 전문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순위가 급격하게 오른 거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온라인 활동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각 학교에서는요, 뭐 자율주행차 동아리라던가 코딩 동아리 이런 동아리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표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뭐 초등학생 기준으로 장래희망 1위는 3년 연속 운동선수 꼽혔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뭐 손흥민 선수의 영향이 있나 뭐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자, 그리고 1위와 2위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1위고 또 간호사가 2위고 이런 조사 결과도 있군요. 제 눈에 띈 거는 근데 또 4위에 올라 있는 군인이었는데 예, 군인이 장래희망 4위에 있었더라고요. 네. 자, 지금 이전보다 이제 등수가 많이 올라간 뭐 프로그래머 이 부분도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최근 사회 현상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베이징 올림픽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달 4일이면 이제 개막을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이 몸을 사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최근에 자국민에게도 입장권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도 코로나, 특히나 또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해외 직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경향신문에 실려 있는데 최근 베이징 방역 당국이 오미크론 변이가 국제 우편을 통해서 베이징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해외 배송 물품 구매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권고니까 실제로 뭐 주문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네. 만약에 물품을 받게 된다면 실외에서 장갑을 낀 채로 개봉을 하고 밖에서 알코올로 소독을 하라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 네. 이게 참 저희가 일반적으로 택배를 받았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쉽진 않은, 지키기 그러게요. 쉽진 않은 좀 지침인 것 같고요. 전문가들도 이런 지침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행위이다 이렇게 평을 하거나 실외에서 알코올로 소독하는 등의 지침은 노력의 낭비다 이렇게 좀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코로나19 때문에 경계를 좀 강화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예. 쇼트트랙의 심석희 선수 결국 출전이 무산된 건가요? 맞습니다. 그동안 법원의 결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출전이 무산이 됐고요. 심석희 선수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이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출전이 무산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선일보에 이 내용 담겨 있는데요. 그동안 자격정지 2개월 징계가 내려졌었고 이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심석희 선수가 국가대표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심석희 선수는 이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들인다라고 했고요. 피해를 받았던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한 상황입니다. 심석희 선수가 선발전에서 1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군요. 개인전이라던가 아니면은 개주 멤버에도 포함이 다 돼 있었는데 이번에 심석희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선발전에서 4위였던 이유빈 선수가 개인전에 세 번째로 이제 출전을 하게 되고 6위였던 서휘민 선수가 개주 멤버에 포함이 되면서 일부 멤버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우리 선수들이 어떤 결과를 낼지 이것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간 내용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수와 수출 차량 10대 가운데 2대는 친환경 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 차 수출 증가에 따라서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4% 증가했습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친환경차 수출은 아이오닉5와 EV6 등 신형 전기차 출시 이후 탄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4월에 나온 아이오닉5는 43,000대, 8월에 나온 EV6는 18,000대가 해외로 팔려 전체 전기차 수출 물량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21만여 대, 전기차는 15만 4천 대로 친환경차가 전체 자동차 수출의 20%에 달했습니다. 자동차 수출 대수는 1년 전보다 8.6%, 금액은 24.2%가 늘었는데 대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은 2012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입니다.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차를 각 나라가 보조금을 주면서 많이 구매를 독려하는 중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친환경차를 많이 만들어서 그 시장에 일찍 진출시킨 것이 내수 시장에서도 전체 차 판매 대수는 1년 전보다 줄었지만 친환경차는 54%가 증가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넘었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판매량이 2배가 늘었고 하이브리드는 36%가 증가한 반면 내연기관차는 17% 감소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지난해 12월 전기차 판매량이 17만 6천 대를 기록하며 디젤차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하는 등 세계 자동차 시장은 친환경차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신형 전기차를 잇따라 내놓으며 해외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 차량용 반도체 확보가 여전히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1년 8개월 동안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스닥 시장의 신라젠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신라젠의 제품 개발과 제조가 원활하지 않고 바뀐 최대 주주에게 바이오 산업 경험이 없다는 점이 상장 폐지 판단의 근거로 풀이됩니다.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20일 안에 열릴 코스닥 시장 위원회에서 확정되며 위원회는 상장 폐지나 개선 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조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자산운용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 관제인이 선임되고 회사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게 되는데 재판부는 오는 25일 회사 측을 상대로 첫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5개 해외 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했던 라임 자산운용은 부실이 발생한 걸 알고도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다 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 피해를 냈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세 집 중 한 집은 1인 가구인데 서울시가 1인 가구 안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5조 5천억 원을 투입하고 1인 가구 맞춤형 주택도 7만 호 이상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서울 방학동에 혼자 생활하는 80살 오모 할아버지.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할 때가 제일 걱정입니다. 혼자 다니면 위험해지고 또 혼자는 또 다니지도 못해요. 나는 보다. 하지만 자녀들이 신청해 놓은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가 있어 안심입니다. 동행 매니저에게 전화하면 병원 방문부터 접수, 귀가까지 도와줍니다. 서울시의 1인 가구는 139만 가구, 전체 가구의 34.9%입니다. 세 집 가운데 한 집이 1인 가구인 셈입니다. 서울시는 오랫동안 4인 가구 기준으로 설계돼 집행돼 온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혼자여도 소외받지 않는 서울. 집 걱정, 건강 걱정, 생계 걱정 하지 않아도 되는 1인 가구 안심특별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1인 가구를 위해 5조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최소 25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보장되는 1인 가구 맞춤형 주택을 대거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년 1인 가구가 임대료 부담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맞춤 주택을 2026년까지 6만 9천 호 공급하겠습니다. 1인 가구는 대부분 전세나 월세로 사는데 집을 구하고 계약하는 과정도 도와주는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등도 제공됩니다. YTN 김주길입니다. 코로나19 불경기에 따라 약간의 흠이 있는 물건을 싼값에 판매하는 리퍼브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가구나 가전제품 위주였는데 요즘 부쩍 커진 이커머스 시장의 반품 물량을 소화하는 창구가 되면서 생필품에 식품까지 다루는 품목도 다양해졌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가구 판매점. 언뜻 봐선 새 것과 다름없는 물건들인데 가격은 절반 수준입니다. 반품이나 재고 상품을 모아둔 이른바 리퍼브 매장입니다. 백화점에서 DP를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근데 판매가 안 됐던 것들 고객님들이 단순 변심으로 박스를 뜯었는데 환불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거 다시 갖고 와서 리퍼브 가구 소비자 500명에게 구매 후기를 물어봤더니 10명 가운데 8명꼴로 만족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크게 기스만 안 났다면 새 거 사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다 어디 가나. 가전과 가구를 중심으로 발달해온 리퍼브 시장은 요즘은 이렇게 생활용품이나 식품까지 저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인터넷으로 소비 행태가 바뀌면서 덩달아 반품이 늘어난 탓입니다. 이커머스 업계의 치열한 배송 경쟁 속에 물류센터 재고가 빠르게 리퍼브 시장으로 배출되는 구조입니다. 물건을 보지 않고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반품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코로나 이전보다는 물량이 한 1.5배 정도 더 많이 증가해서 이제 물건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건은 A급인데 가격만큼은 B급. 실속파, 알뜰족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판매대의 물건은 채워지기 바쁘게 팔려나갑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포장이 이렇게 뜯어졌다는 걸로 한 4, 5천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사실 안에 포장은 그대로예요. 이게 회복 이런 거 아는 사람 많아요, 꽤. 그래가지고 회전이 잘 돼요. 이게 물건 들어온 날을 딱 아시고 와서.
실제 전국에 매장 14곳을 운영 중인 국내 최대 리퍼브 전문업체의 매출은 코로나19 이후 2년 동안 100억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전체 리퍼브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유통업계는 약 2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공정위가 국내외 해운사들이 15년 동안 운송료를 서로 짜고 올렸다며 1,000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해운업계와 해수부의 반발과 함께 이번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고려해운과 HMM 등 국내외 해운사 23곳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과징금만 962억 원으로 이들은 15년 동안 한국 동남아 항로에서 모두 120차례에 걸쳐 서로 짜고 운임을 올렸습니다. 합의를 위반하면 수억 원의 자체 벌금을 부과했고 운임을 지키지 않는 화주에 대해선 선적을 거부했습니다. 또 운임을 미리 짠 걸 숨기려고 마치 각자의 결정인 것처럼 회사별 인상액과 인상 시기에 조금씩 차이를 뒀습니다. 120차례 운임 합의는 특히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해운법상 인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행 해운법은 운임 합의와 같은 해운사 공동행위를 허용하지만 해수부 장관과 화주단체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절차를 안 지켰다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는 업계 관행을 무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마저 공정위와의 갈등을 불사하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저희는 그 세부 협의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공정위는 그것까지도 해야 한다. 정치권은 해운업계와 해수부의 손을 들어주며 이번 사건까지 소급해서 공정위가 해운사 규제를 아예 못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해수부 장관은 뭐로 보입니까? 해수부가 뭐로 보여요? 해운사 과징금이 조사 단계 때 8천억 원 규모에서 10분의 1로 확 줄어든 가운데 공정위는 한중과 한일항로 운임 담합 사건도 조사 중이라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거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미국에 진출하거나 투자를 한 중국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 정부의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8일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빅테크 알리바바의 미국 내 클라우드 사업이 국가안보 위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의 초점은 알리바바가 개인정보와 지식재산권을 포함해서 미국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는지와 중국 정부가 이에 접근할 수 있는지입니다. 결과에 따라 미국 당국은 알리바바의 위험을 줄일 조처를 강제하거나 미국 기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지 시간 18일 미국의 대형 게임 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 81조 9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리자드 주식을 주당 95달러, 전액 현금 매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인수 발표 직전 블리자드 주가보다 거의 45% 높은 가격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46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수 합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통해서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주도권 쟁탈전에 본격 가세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외화 부족과 물가 폭등 등으로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스리랑카가 인도로부터 5억 달러, 6천억 원가량을 급하게 끌어왔습니다. 주 스리랑카 인도 대사관은 현지 시간 18일 트위터를 통해서 인도 정부가 스리랑카의 석유 제품 구매에 5억 달러 규모의 신용 한도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날이 제법 춥습니다.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6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고 있고요.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밑돌며 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영하 1도, 대전 5도, 광주는 6도가 예상됩니다. 추위 속에 눈 예보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그 밖의 내륙은 오후부터 밤 사이, 동해안과 제주도는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영동과 울릉도, 독도에는 20c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도 7cm 이상의 많은 눈이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부터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회복하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